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오늘 함께 할 작품은 루이스 캐럴 작가님의 이상한 나라 앨리스 작품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릴 때 한 번쯤은 들어보고 읽어본 기억이 있으신 우리에게는 친숙한 이야기죠. 토끼를 따라 토끼굴로 들어간 앨리스는 온통 컴컴한 토끼굴 속에서 아름다운 정원을 보게 됩니다. 앨리스의 바램대로 과연 앨리스는 그 아름다운 정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정원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앨리스와 함께 해주세요. 제1장 토끼굴로 쏙 강둑에 앉아 언니 옆에서 할 일 없이 꼼짝 않는 것이 이제 앨리스는 몹시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읽는 책을 한두 번 엿보기도 했지만 그 안에는 그림도 대화도 전혀 없었죠. 그림도 말도 없는 책은 대체 무슨 재미가 있을까? 앨리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녀는 뜨거운 날씨 탓에 가뜩이나 졸리고 멍해진 와중에도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죠. 꽃잎을 따서 화관을 만드는 즐거움이 과연 이렇게 일어나 움직이는 수고를 감수할 만큼 값어치가 있을지 없을지를요. 바로 그때였어요. 분홍 눈을 가진 하얀 토끼 한 마리가 갑자기 그녀의 곁을 손살같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딱히 별날 것도 없었어요. 토끼가 혼잣말처럼 아이고, 아이고, 늦겠네 하는 소리를 들어도 앨리스는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걸 이상하게 여겨야 마땅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그 순간에는 모든 게 참 자연스럽게 느껴졌답니다. 그런데 토끼가 글쎄 조끼 주머니에서 시계를 쏙 꺼내더니 흘끗 보고는 허둥지둥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에 앨리스는 벌떡 일어설 수밖에 없었죠. 조끼 주머니가 달린 토끼는 고사하고 거기서 시계를 꺼내는 토끼를 이제껏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호기심이 활활 타올라 앨리스는 풀밭을 가로질러 토끼 뒤를 맹렬히 쫓아갔어요. 다행히도 울타리 아래 커다란 토끼굴로 토끼가 쏙 하고 사라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었답니다. 그 순간 앨리스는 자신이 어떻게 다시 밖으로 나갈지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채 토끼를 뒤따라 뛰어내려갔어요. 토끼굴은 터널처럼 한동안 곧장 이어지더니 갑자기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순식간이었는지 앨리스는 미처 멈춰야겠다는 생각도 하기 전에 깊고 깊은 우물 속으로 뚝 떨어지고 있었답니다. 우물이 워낙 깊었던 건지 아니면 그녀가 아주 천천히 떨어졌던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앨리스는 떨어지는 동안 주위를 둘러보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상상할 시간이 충분했어요. 처음에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어디로 떨어지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우물벽을 살펴보니 온통 찬장과 책장으로 가득 찬 것이었어요. 여기저기 못에 걸려 있는 지도와 그림들도 보였고요. 앨리스는 지나쳐 가면서 선반에 있는 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오렌지 마멀레이드라고 쓰여 있었지만 기대와는 달리 텅 비어 있었죠. 혹시라도 아래에 있는 누군가를 해치게 될까봐 병을 떨어뜨리기는 싫어서 떨어지는 와중에도 재빨리 병을 찬장 중 한 곳에 다시 넣어두었답니다. 후유, 앨리스는 혼잣말했어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닐 거야. 집에서는 모두들 나를 얼마나 용감하다고 생각할까. 설령 지붕 위에서 떨어져도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걸. 이 말은 아마도 사실이었을 거예요. 쿵쿵쿵. 이 낙하가 끝없이 이어지는 걸까요? 지금쯤 몇 마일이나 떨어진 거지. 앨리스는 소리 내어 울었어요. 아마 지구 중심 근처에 거의 다 왔을 거야. 어디 보자. 4,000마일쯤 내려왔겠지. 아마도. 알다시피 앨리스는 학교 교실에서 이런 종류의 지식을 여러 가지 배웠거든요.
지금은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아는 것을 뽐낼 좋은 기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큰 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은 좋은 연습이 되었답니다. 그래, 대충 그 정도 거리가 맞을 거. 근데 그럼 나는 지금 위도 몇 경도 몇 회 와 있는 걸까? 앨리스는 위도가 무엇인지 경도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지만 그냥 멋지고 웅장한 말이라고 생각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또 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러다 정말 지구를 뚫고 저 아래로 떨어지는 건 아닐까? 머리가 아래로 향한 채 걷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나오면 얼마나 우스울까? 반대편 사람들인가? 아마도 이번에는 다행히도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선 애심안도했답니다. 그 단어는 영 맞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여기가 무슨 나라인지 꼭 물어봐야 할 거야. 저기요, 아주머니, 혹시 여기가 뉴질랜드인가요? 아니면 호주인가요? 말하면서 몸을 숙여 인사까지 하려고 했어요. 세상에 허공을 떨어지는 와중에 커트시라니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걸 묻는다고 나를 얼마나 무지한 어린애라고 생각할까? 안 돼. 절대로 묻지 않을 거야. 어쩌면 어딘가에 쓰여 있을지도 모르잖아. 쿵쿵 쿵. 계속 떨어지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으니 앨리스는 이내 다시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밤 다이나가 날 무척 그리워할 텐데 다이나는 앨리스의 고양이 이름이었죠. 차 마실 시간에 우유 접시 놓아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 사랑 다이나 너도 여기에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공중에는 쥐는 없을 테지만 박쥐라도 잡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 박쥐도 쥐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안 그래? 그런데 고양이들이 박쥐도 먹을까? 과연? 여기까지 생각하자 앨리스는 꽤 졸려지기 시작했고 나른한 목소리로 고양이가 박쥐를 먹을까? 고양이가 박쥐를 먹을까? 하고 중얼거렸답니다. 그러다가는 가끔 박쥐가 고양이를 먹을까? 라고 하기도 했죠. 두 질문 모두 답을 알 수 없으니 어느 쪽으로 물어보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앨리스는 스르르 잠이 드는 것을 느꼈고 다이나와 손을 잡고 걷는 꿈을 막 꾸기 시작하며 다이나에게 아주 진지하게 묻고 있었죠. 자, 다이나. 솔직히 말해봐. 너 혹시 박쥐를 먹어본 적 있니? 바로 그때 쿵, 쿵 하고 그녀는 마른 나뭇가지와 마른 잎사귀 더미 위에 떨어졌고 길고 긴 낙하는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앨리스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고 곧장 벌떡 일어섰어요. 위를 올려다보니 온통 컴컴했죠. 눈앞에는 또 다른 긴 통로가 있었고 흰 토끼는 여전히 저 멀리에서 서둘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어요. 앨리스는 바람처럼 달려갔고 모퉁이를 돌면서 토끼가 세상에 내 귀와 수염 같으니라고 너무 늦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을 간신히 들을 수 있었답니다. 그녀가 모퉁이를 돌았을 때는 바로 토끼 뒤였지만 토끼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천장에 달린 램프들이 밝히고 있는 길고 낮은 홀에 서 있었습니다. 홀 주위로는 온통 문들이 있었지만 모두 잠겨 있었어요. 앨리스는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모든 문을 하나하나 밀어보고 당겨보며 지나온 후 어떻게 다시 나갈 수 있을지 막막하여 쓸쓸히 홀 가운데를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앨리스의 눈에 단단한 유리로 만들어진 세 발 달린 작은 탁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탁자 위에는 작은 황금 열쇠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죠. 앨리스는 그 열쇠가 홀에 있는 문들 중 하나에 맞는 열쇠일 거라고 처음엔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자물쇠가 너무 컸던 건지 아니면 열쇠가 너무 작았던 건지 아무리 해봐도 어떤 문도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 번째로 홀을 꼼꼼히 둘러볼 때 앨리스는 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낮은 커튼 하나를 발견했어요. 커튼 뒤에는 한 뼘 조금 넘는 키의 작은 문이 있었죠. 앨리스는 황금 열쇠를 그 작은 문에 대어 보았는데 너무나 기쁘게도 열쇠가 딱
맞는 거예요. 앨리스가 문을 열어보니 쥐구멍만 한 작은 통로로 이어져 있었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통로를 따라 저 너머를 들여다보았죠. 그곳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둡고 칙칙한 홀을 벗어나 싱그러운 꽃들 사이를 거닐고 시원한 분수 옆에 앉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앨리스는 고개를 통과시키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설령 고개가 겨우 들어간다 한들 불쌍한 앨리스는 생각했어요. 어깨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망원경처럼 확 줄어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만 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요즘 워낙 별의별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앨리스는 정말 불가능한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작은 문 옆에서 기다려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 앨리스는 다시 탁자 쪽으로 돌아갔어요. 어쩌면 다른 열쇠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사람들을 망원경처럼 줄어들게 하는 방법이 적힌 설명서라도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었죠. 이번에는 탁자 위에 작은 병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분명히 전에는 없었는데 앨리스는 중얼거렸어요. 병목에는 마셔요라고 쓰인 종이 라벨이 크고 아름다운 글씨로 붙어 있었답니다. 마셔요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무작정 마실 앨리스가 아니었어요. 영리한 앨리스는 결코 성급하게 굴지 않았죠. 아니, 먼저 살펴봐야겠어. 그녀는 말했어요. 혹시 독극물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해. 앨리스는 전에 여러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읽었었거든요. 친구들이 가르쳐준 간단한 규칙들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데이거나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혹은 다른 끔찍한 일들을 당하는 아이들의 이야기였죠. 예를 들어 뜨겁게 달궈진 부직갱이를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된다는 것, 칼로 손가락을 깊이 베면 피가 난다는 것, 그리고 독극물이라고 쓰인 병의 내용물을 많이 마시면 조만간 몸에 탈이 난다는 것을 그녀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이 병에는 독극물 표시가 없었으므로 앨리스는 조심스럽게 맛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이게 아주 맛이 좋다는 것을 알았죠. 사실 그 맛은 앵두파이, 커스터드, 파인애플, 칠면조 구이, 토피, 그리고 따뜻한 버터 토스트에 온갖 맛이 뒤섞인 듯한 정말 기가 막힌 맛이었답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병에 든 것을 아주 빨리 홀짝홀짝 다 마셔버렸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기분이지? 앨리스가 말했어요. 몸이 망원경처럼 오그라들고 있나 봐. 그리고 정말 그대로였어요. 이제 키가 겨우 10손가락 남짓하게 줄어들었던 것이죠. 그 예쁜 정원으로 통하는 작은 문을 지나가기에 딱 알맞은 크기가 되었다는 생각에 앨리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몇 분 동안 더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았어요. 이러다 더 줄어드는 건 아닐까 내심 조마조마했거든요. 자칫하면 알다시피 앨리스는 혼잣말했어요. 촛불이 꺼지듯 이대로 완전히 사라져 버릴 수도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 되는 걸까? 앨리스는 촛불이 꺼진 후 불꽃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려 애썼지만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기에 도저히 떠올릴 수가 없었어요. 잠시 후 아무 일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당장 정원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엾은 앨리스는 어쩌면 좋을까요? 문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작은 황금 열쇠를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열쇠를 가지러 탁자 쪽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이제는 키가 너무 작아져서 열쇠에 도무지 손이 닿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유리 탁자 너머로 열쇠가 또렷이 보이긴 했지만 그녀는 탁자 다리 중 하나를 필사적으로 기어 올라가 보려 애썼지만 다리는 너무 미끄러웠죠.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애쓰다 지쳐버린 불쌍한 앨리스는 결국 주저앉아 그만 엉울고 말았답니다.
자, 그렇게 울어봤자 소용없어. 앨리스는 자신에게 꽤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울음을 그치는 게 좋을걸. 그녀는 평소 자신에게 아주 좋은 충고를 해주곤 했지만 정작 자신은 거의 따르지 않았죠. 때로는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심하게 자신을 꾸짖기도 했어요. 심지어 혼자 크로켓 놀이를 하다가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스스로 뺨을 때리려 했던 적도 기억났죠. 이별난 아이는 혼자서도 마치 두 사람인 척하는 걸 무척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소용없을 거야. 불쌍한 앨리스는 생각했어요. 두 사람인 척 해봤자, 나는 겨우 멀쩡한 사람 하나 만들 정도밖에 안 남았는걸.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눈에 탁자 아래 놓인 작은 유리 상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아주 작은 케이크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그 위에는 나를 먹어요 라는 글자가 건포도로 예쁘게 새겨져 있었죠. 좋아, 먹어보자. 앨리스가 말했어요. 만약 먹고 커지면 열쇠에 닿을 수 있을 거고 작아지면 문 아래로 기어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 어느 쪽이든 정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어. 그녀는 케이크를 조금 베어 물고는 초조하게 혼잣말했어요. 어느 쪽이지? 어느 쪽으로 가는 거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어느 방향으로 자라거나 줄어드는지 느껴보려 했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여전히 같은 크기였어요. 물론 케이크를 먹는다고 늘 이런 일이 벌어지기 마련이지만 앨리스는 이제 하도 별난 일들만 기대하게 되어버려서 이렇게 평범하게 흘러가는 삶은 참 다분하고 재미없다고 느껴질 지경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치 숙제를 시작하듯 아주 재빠르게 케이크를 다 먹어치웠어요. 2장. 눈물의 연못. 이상하고 또 이상해라. 앨리스는 소리쳤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잠시 올바른 영어를 구사하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였죠. 지금 난 세상에서 제일 큰 망원경처럼 쭉쭉 늘어나고 있어. 잘 가, 내봐라. 발을 내려다 보니 세상에 발이 저 멀리 아득하게 멀어져 거의 보이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아이고, 불쌍한 내 조그만 발들아. 이제 누가 어이 신발이랑 양말을 신겨줄까? 얘들아, 난 도저히 해줄 수가 없을 거야. 너희를 걱정하기엔 내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버렸잖아. 너희는 스스로 알아서 잘해야 해. 하지만 발들에게 잘해줘야 해. 앨리스는 생각했어요. 안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걸어주지 않을지도 모르잖아. 어디 보자. 크리스마스마다 새 신발 한 켤레씩 사줄게.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그 일을 해낼지 혼자 계획을 이어나갔어요. 택배로 보내야 할 거야. 그녀는 생각했죠. 세상에 자기 발한테 선물을 보낸다니 얼마나 우스울까. 그리고 주소는 또 얼마나 이상해 보일까. 받는 분. 앨리스의 오른발림 전상서. 주소. 벽난로 앞 양탄자 위. 화로풀 마기 근처. 앨리스의 사랑을 듬뿍 담아. 아이고, 세상에, 내가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야. 바로 그때 앨리스의 머리가 홀천장에 쿵 하고 부딪혔어요. 사실 그녀는 이제 무려 3미터가 넘는 키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녀는 재빨리 작은 황금 열쇠를 집어들고는 정원 문으로 서둘러 달려갔어요. 아이고, 가엾은 앨리스. 이제는 한쪽으로 비스듬히 누워 겨우 한쪽 눈으로만 정원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고작이었죠. 안으로 들어가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절망적이었어요. 그녀는 주저앉아 다시 울기 시작했답니다.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지. 앨리스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너같이 다 큰 애가 이렇게 계속 울고만 있으면 어떡하니. 당장 그치라고 했잖아.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도 했죠.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눈물을 쏟아냈어요.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듯 펑펑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홀의 절반가량을 채우고도 발목까지 오는 깊이의 커다란 연못이 주위에 생기고 말았죠. 얼마 후 그녀는 저 멀리서 또닥또닥하는 작은 발걸음 소리를 들었어요. 앨리스는 무엇이 오는지 보려고 급히 눈물을 닦아냈죠. 화려한 옷차림에 한 손에는 하얀색 가죽 장갑을
다른 손에는 커다란 부채를 든 흰 토끼가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는 종종 걸음으로 허둥지둥 달려오면서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공작부인, 공작부인, 날 기다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화를 내실까? 앨리스는 너무나 절망적이라 아무에게라도 도움을 청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토끼가 그녀 근처에 왔을 때 작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죠. 저기, 죄송하지만 어르신. 토끼는 화들짝 놀라더니 들고 있던 하얀색 가죽 장갑과 부채를 덜어뜨리고는 있는 힘껏 어둠 속으로 주랭랑을 치고 말았답니다. 앨리스는 부채와 장갑을 집어들고 홀이 몹시 더웠던 터라 계속 부채질을 하며 혼잣말을 이어갔어요. 이런, 오늘따라 모든 게 왜 이렇게 기이할까? 어제만 해도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는데 말이야. 혹시 애가 밤사이에 변해버린 건 아닐까? 가만 있자.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나는 나였나? 아주 조금 다르다고 느꼈던 것 같기도 해. 하지만 내가 아니라면 그 다음 질문은 대체 난 세상에서 누구일까? 라는 거잖아. 아, 정말 큰 문제로군. 앨리스는 혹시 자신이 아는 또래 아이들 중 누군가와 뒤바뀐 것은 아닐까 하고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모든 아이들을 떠올려 보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에이다는 아닐 거야. 그녀가 말했어요. 에이다는 머리가 그렇게 긴 곱슬머리인데 난 전혀 곱슬머리가 아니거든. 그리고 메이블일 리도 없어. 난 온갖 걸 다 아는데 메이블은 어휴 아는 게 너무 없잖아. 게다가 메이블은 메이블이고 난 나인데 이런 정말 모든 게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걸까? 내가 예전에 알았던 것들을 아직도 아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어디 보자. 4 곱하기 5는 12고, 4 곱하기 6은 13이고, 4 곱하기 7은, 어휴, 이대로라면 20까지도 못 가겠네. 하지만 9보다는 별로 중요치 않아. 그럼 지리를 해보자. 런던은 파리의 수도고, 파리는 로마의 수도고, 로마는, 아니, 이건 다 틀렸어. 분명 내가 메이블로 변해버린 게 틀림없어. 작고 조용한, 하고 읊어봐야겠어. 그리고는 마치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처럼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시를 읊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고 이상하게 들렸고 예전처럼 단어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답니다. 작고 조그만 악어는 빛나는 꼬리를 어찌 가꿀까? 나일각 맑은 물을 끼얹어 온 금빛 비늘을 빛나게 하네. 어찌 그리 유쾌하게 웃음 짓고 발톱은 갈끔히 펼쳐 보이며 작은 물고기들을 반갑게 맞아 부드럽게 미소 띈 입으로 확실히 저 신은 아닌 것 같아. 불쌍한 앨리스가 말했어요. 말을 이어가는 동안 그녀의 눈가는 다시금 눈물로 가득 찼죠. 결국 내가 메이블인 게 틀림없어. 그럼 이제 그 작고 비좁은 집에 가서 살아야 하고 장난감도 거의 없이 어휴 배워야 할 것도 산더미같이 많잖아. 안 돼. 난 결심했어. 내가 메이블이라면 여기 아래에 쭉 있을 거야. 저 위에서 고개 내밀고 다시 올라와라. 얘야. 하고 말해도 소용없을걸. 난 이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럼 전 누구죠? 그것부터 말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이 되는 게 좋으면 올라갈게요. 싫으면 다른 사람이 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앨리스는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며 소리쳤어요. 정말 그들이 고개를 내밀어 주었으면 좋겠어. 여기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지쳐.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새 백토끼에 작은 하얀색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지 뭐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낀 거지? 그녀는 생각했어요. 분명 다시 작아지고 있는 거야. 그녀는 벌떡 일어나 탁자로 가서 자신의 키를 재보았는데 그녀가 짐작하기에 키가 이제 겨우 60cm쯤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빠른 속도로 계속 작아지고 있었죠. 그녀는 곧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손에 든 부채 때문임을 알아챘고 아예 사라져 버리는 것을 가까스로 막기 위해 급히 부채를 놓아버렸답니다. 휴, 큰일 날 뻔했네.
앨리스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잔뜩 겁을 먹었지만 아직 자신이 멀쩡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무척 안도하며 외쳤어요. 자, 이제 정원으로 가자. 그녀는 작은 문으로 쏜살같이 되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런 작은 문은 다시 닫혀 있었고 작은 황금 열쇠는 예전처럼 유리 탁자 위에 놓여 있었죠. 정말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나빠졌잖아. 불쌍한 아이는 생각했어요. 이렇게까지 작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단 한 번도 말이야. 맹세코, 이건 너무 불공평해. 정말 너무하다고. 그녀가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발이 미끄러져 버렸고 바로 다음 순간 첨벙 하는 소리와 함께 찬물 속에서 턱까지 잠기게 되었어요. 그녀는 일단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기차를 타고 돌아갈 수 있겠네. 그녀는 혼잣말했어요. 앨리스는 살면서 딱 한 번 바닷가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영국 해변은 어디를 가나 바닷속에 수영용 탈리실이 여러 있고 아이들은 나무 삽으로 모래를 파고 그 뒤로는 민박집들이 줄지어 있고 또 그 뒤에는 기차역이 있다는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곧 자신이 아까 흐느껴 울어 만들어낸 눈물 웅덩이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챘답니다. 흐어, 그렇게 많이 울지 말 걸 그랬어. 앨리스는 헤엄치며 출구를 찾으려고 애쓰면서 말했어요. 내 눈물에 빠져 죽다니. 분명 이걸로 벌을 받게 될 거야. 틀림없이 아주 기묘한 일이 되겠네. 하지만 오늘따라 모든 게 다 기묘한 걸. 바로 그때 그녀는 저 멀리에서 뭔가 첨벙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가까이 헤엄쳐 갔죠. 처음에는 해마나 하마일 거라 생각했지만 곧 자신이 얼마나 작아졌는지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이내 자신처럼 미끄러져 빠진 쥐라는 것을 알아챘죠. 지금 이 쥐한테 말을 걸면 도움이 될까? 앨리스는 생각했어요. 여기 아래에서는 모든 게 워낙 별나니 이 쥐도 분명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시도해봐서 나쁠 건 없겠지. 그래서 그녀는 입을 열었어요. 쥐님, 이 웅덩이에서 나가는 길을 아시나요? 여기서 헤엄치는 것도 정말 지긋지긋해요. 쥐님. 앨리스는 이것이 쥐에게 말을 거는 올바른 방법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 적은 없지만 오빠의 라틴어 문법책에서 쥐는 쥐에게 쥐를 쥐어 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났거든요. 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더니 작은 눈으로 살짝 윙크하는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앨리스는 영어를 못 알아듣나 봐 하고 생각했어요. 아마 윌리엄 1세와 함께 넘어온 프랑스 쥐인가 봐. 앨리스는 역사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지만 어떤 일이 얼마나 오래전에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그리 정확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오에마 샤트. 그녀의 프랑스어 교재에 나오는 첫 문장이었죠. 쥐는 물 밖으로 갑자기 펄쩍 뛰어오르더니 공포에 질린 듯 온몸을 바르르 떨었어요. 죄송해요. 앨리스는 자신이 불쌍한 동물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게 아닐까 싶어 황급히 소리쳤어요. 쥐님들이 고양이를 싫어하신다는 걸 깜빡했지 뭐예요. 고양이를 싫어하다니요. 쥐는 날카롭고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만약 당신이 나였다면 고양이가 좋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럴지도요. 앨리스는 진정시키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것 때문에 화내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 고양이 다이나를 보여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쥐님이 다이나를 보시면 분명 고양이를 좋아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 다이나는 정말 사랑스럽고 조용하다니까요. 앨리스는 풀밭에서 한가로이 헤엄치며 마치 혼잣말처럼 말을 이어갔어요. 불가에 딱 붙어 앉아서 골골 소리를 내며 예쁘게 앉아 있거나 발을 핥고 얼굴을 씻고 안아주면 정말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데다가 쥐를 잡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힌 재주가 있어요. 죄송해요. 앨리스는 다시 소리쳤어요. 이번에는 쥐가 온몸의 털을 곤두세우고 있었거든요. 정말 단단히 화가 났음을 확신했어요.
만약 쥐님이 싫으시다면 이제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싫다고요. 쥐는 꼬리 끝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쳤어요. 내가 그런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언제나 고양이를 싫어했어요. 정말 역겹고 지저분하고 천박한 것들이라고요. 그 이름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마세요. 정말 안 할게요. 앨리스는 서둘러 대화 주제를 바꾸려 하며 말했어요. 혹시 걔는 좋아하세요? 쥐는 아무 대답이 없었고 앨리스는 다시 열정적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집 근처에 정말 멋진 강아지가 있는데 쥐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주 영리한 눈을 가진 작은 테리어인데 세상에 긴 곱슬 갈색 털을 가졌다니까요. 던져주면 물건도 잘 가져오고 밥 달라고 앞발 들고 앉아서 조르기도 하고 온갖 재주가 많아요. 제가 그중 절반도 기억 못하지만요. 그리고 농부 아저씨네 강아지인데 아저씨가 그러는데 정말 쓸모있는 강아지라서 100파운드나 되는 값어치가 있대요. 아저씨 말로는 쥐도 엄청 잘 잡는다는데 아 세상에. 앨리스는 후회스러운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제가 또 쥐님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쥐는 온 힘을 다해 그녀에게서 멀어져 헤엄쳐 가고 있었고 그 바람에 연못에 꽤나 소동이 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앨리스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쥐를 불렀어요. 쥐님, 제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쥐님이 싫어하신다면 고양이 이야기도, 개 이야기도 다시는 하지 않을게요. 이 말을 들은 쥐는 몸을 돌려 천천히 앨리스에게 다시 헤엄쳐 왔어요. 쥐는 얼굴이 꽤 창백했지만 앨리스 생각에는 격앙된 감정 때문이었죠. 나지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단 무트로 가자. 그러면 내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왜 내가 고양이와 개를 싫어하는지 이해하게 될 거다. 무트로 갈 때가 되었어요. 연못에는 이제 막 빠져든 새들과 동물들로 꽤나 북적이기 시작했거든요. 오리 한 마리, 도도새 한 마리, 앵무새 한 마리, 독수리 새끼 한 마리, 그리고 다른 여러 별난 동물들이 함께였죠. 앨리스가 앞장섰고 그들은 모두 함께 무트로 헤엄쳐 갔습니다. 그들은 정말이지 기묘한 모양새로 강둑에 모여 있었습니다. 새들은 깃털이 쭉 늘어져 초라했고 동물들은 털이 몸에 찰싹 달라붙은 채 물에 흠뻑 젖어 있었죠. 모두가 불쾌하고 신경질이 난 듯 불편해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터져나온 질문은 물론 어떻게 하면 다시 몸을 말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참을 논의하더니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앨리스는 그들과 평생을 함께한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자신의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졌죠. 사실 앨리스는 로리 앵무새와 제법 긴 말다툼까지 벌였습니다. 로리 앵무새는 결국 토라져서는 내가 너보다 나이가 곱절은 더 많으니 뭘 해도 내가 더 잘 안다고 라고 툭 내뱉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하지만 앨리스는 로리 앵무새가 몇 살인지 알기 전까지는 그 말을 순순히 납득할 수 없었고 로리가 끝끝내 자기 나이를 말해주지 않으니 앨리스는 더 이상 따질 도리가 없었답니다. 마침내 무리 중에서 꽤 권위 있는 인물처럼 보이는 생쥐가 소리쳤습니다. 모두 조용히 앉아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곧 여러분의 몸을 바짝 말려줄 테니. 그러자 모두가 일제히 동그랗게 앉았고 생쥐는 그 한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앨리스는 녀석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초조하게 지켜보았죠. 지금 당장 몸을 말리지 못하면 끔찍한 감기에 걸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에헴, 생쥐는 거들먹거리는 듯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자, 지금부터 내가 아는 가장 건조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윌리엄 정보관. 교황의 지지를 얻은 그는 지도자가 절실하고 오랫동안 왕위의 찬탈과 정복에 익숙해져 있던 영국인들의 재빨리 복종을 받아냈습니다. 머시아와 노선부리아의 백작인 에드윈과 모카는 왜
로리 앵무새가 몸을 부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생쥐가 찡그렸지만 아주 정중하게 되물었죠. 혹시 방금 말씀하셨나요? 저 아니에요. 로리 앵무새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생쥐가 말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머시아와 노선부리아의 백작인 에드윈과 모카는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심지어 애국적인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건드조차 현명하다고 여겼습니다. 머류, 오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뭘 찾았냐고요. 생쥐는 괜한 짜증이 난 듯 답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물론 무언가를 찾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저도 잘 알아요. 오리가 말했습니다. 대개 개구리나 지렁이 같은 걸 찾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대주교가 대체 무엇을 찾았느냐는 거예요. 생쥐는 오리의 질문을 아예 듣지 못한 척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에드가 에셀린과 함께 윌리엄을 만나 왕관을 바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윌리엄의 초기 통치는 온건했습니다. 하지만 노르만족의 오만함이 내 사랑, 지금은 좀 어때요? 생쥐는 말을 하다 말고 앨리스에게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여전히 축축해요. 앨리스는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무지 마르지를 않네요. 그렇다면 도도새가 엄숙하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즉각적이고 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잠시 중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쉬운 말로 해요. 독수리 새끼가 소리쳤습니다. 그 긴 단어들의 절반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게다가 당신도 모르는 것 같던데요. 독수리 새끼는 웃음을 숨기려 고개를 숙였고 다른 새 몇 마리도 깔깔거리는 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내가 말하려던 건 말이죠. 도도새는 약간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말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코커스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코커스 경주가 뭔데요? 앨리스가 물었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알고 싶었던 건 아니었지만 도도새가 누군가 말해주길 바라는 듯 발을 멈추고 기다리는데 다른 누구도 입을 열려는 기색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도도새가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설명은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도 언젠가 겨울날 직접 시도해보고 싶어 할지도 모르니 도도새가 어떻게 경주를 진행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도도새는 대충 원형으로 경주 코스를 정했습니다. 정확한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도도새가 말했죠. 그리고 모두를 코스 여기저기에 배치했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같은 구호도 없이 그들은 내키는 대로 달리기 시작했고 또 내키는 대로 멈췄으니 대체 언제 경주가 끝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 시간쯤 달리자 모두가 다시 바싹 말랐을 때 도도새는 갑자기 경주는 끝났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헐떡이며 도도새 주위로 몰려들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나요? 도도새는 한참을 고민해야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었습니다. 도도새는 한 손가락을 이마에 짚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죠. 셰익스피어 그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자세였습니다. 모두가 잠자코 기다리는 가운데 마침내 도도새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이겼으니 모두가 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상을 줄 건데요? 여러 목소리가 합창하듯 물었습니다. 당연히 저 아카씨가요. 도도새가 손가락으로 앨리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한꺼번에 앨리스에게 달려들어 혼란스럽게 외쳤습니다. 상을 줘요. 앨리스는 뭘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기분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어 사탕 한 통 다행히 소금물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을 꺼내 모두에게 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딱 한 사람당 하나씩 돌아갈 양이었죠. 하지만 아가씨도 당연히 상을 받아야죠. 생쥐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도도새가 아주 진지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주머니에 또 다른 무엇이 남아있나요? 그러고는 앨리스를 향해 물었죠. 그냥 골무 하나뿐인데요. 앨리스가 어딘가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리 주세요. 도도새가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다시 앨리스 주위로 우르르 몰려들었고 도도새는 더할 나위 없이 엄숙한 표정으로 골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희의 정성을 담은 이 고귀한 골무를 부디 받아주십시오. 이 짧은 연설이 끝나자 모두가 우레와 같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앨리스는 이 모든 상황이 정말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워낙 진지한 표정들이라 감히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자 앨리스는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최대한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골무를 받아들었습니다. 다음은 사탕을 먹는 시간이었지요. 이때 다시 작은 소란과 혼란이 벌어졌는데 덩치 큰 새들은 자기들 목의 사탕 맛이 도통 느껴지지 않는다며 불평했고 작은 새들은 사탕이 목에 걸려 등을 두드려줘야 했습니다. 어찌됐든 소동은 겨우 끝이 났고 그들은 다시 둥글게 둘러앉아 생쥐에게 더 이야기를 해달라고 간절히 졸랐습니다. 아까 약속했잖아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요.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 시와 뒤를 싫어하는지도요. 앨리스는 생쥐가 또 화를 낼까봐 반쯤 겁먹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이야기는 길고 슬픈 이야기랍니다. 생쥐가 앨리스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주 긴 고리인 건 확실하네요. 앨리스는 생쥐의 꼬리를 신기한 듯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 슬프다고 하는 거죠? 생쥐가 계속 말을 하는 동안에도 앨리스는 그 질문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고 그녀가 생각하는 이야기는 대략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퓨리가 생쥐에게 말했지. 집안에서 마주친 녀석에게 우리 둘 다 법정에 가자. 내가 널 고소할 테다. 자, 변명은 통하지 않아. 재판을 꼭 해야지. 정말이지 오늘 아침은 할 일이 없어서 말야. 생쥐가 그 얄미운 녀석에게 말했네. 그런 재판은요. 친애하는 각하, 배심원도 판사도 없이 입만 아플 뿐이죠. 내가 판사가 되고 내가 배심원이 될 거야. 교활한 늙은 퓨리가 말했네. 모든 사건을 심리해서 내게 사형을 선고하겠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군요. 생쥐가 앨리스에게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앨리스는 아주 겸손하게 사과했습니다. 생쥐님은 제가 생각하기에 5번째 꼬불꼬불한 부분에 도달하셨던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쥐는 격분하여 알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매듭이요. 앨리스는 언제나 자신을 유용하게 보이려 애쓰는 태도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제가 풀어드리는 걸 도와드릴까요? 도무지 그럴 리가요. 생쥐는 벌떡 일어나 돌아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저를 모욕하는군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불쌍한 앨리스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쥐님은 너무 쉽게 화를 내는 편이잖아요. 생쥐는 그저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제발 돌아와서 이야기를 맞춰주세요. 앨리스가 뒤를 조다가며 불렀고 다른 동물들도 일제히 네, 제발요 하고 합창했습니다. 그러나 생쥐는 조급한 듯 고개를 젓고는 더욱 다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고, 아쉽다. 좀 더 남아있지. 생쥐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로리 앵무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틈을 탄 아이 등개 한 마리가 자기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얘야.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절대 성질 부리지 말거라. 엄마, 입 다물어요. 어린 개는 퉁명스럽게 받아쳤습니다. 엄마는 조개도 성질나게 할 만큼 잔소리가 심하다고요. 우리 다이나가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그럴 거야. 앨리스는 딱히 누구에게 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이나라면 당장 생쥐를 데려왔을 텐데요.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다이나가 누구죠? 로리 앵무새가 물었습니다. 앨리스는 자기 애완동물 이야기는 언제든 신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열성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다이나는 우리 고양이에요. 쥐 잡는 데는 정말 최고라서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아, 새를 쫓는 모습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면 새를 보기만 해도 바로 잡아먹는답니다.
이 앨리스의 한마디는 무리 전체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새들은 즉시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늙은 가치 한 마리는 몸을 아주 조심스럽게 감싸더니 말했습니다. 난 아무래도 집에 가봐야겠어. 밤 공기가 목에 안 좋거든. 그리고 카나리아는 덜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어서 가자. 벌써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각자 갖가지 핑계를 대며 모두 자리를 피했고 앨리스는 곧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다이나 이야기를 안 하는 건데 앨리스는 우울한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다이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다이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고양이인데, 오, 나의 사랑스러운 다이나, 널 다시 볼 수 있을까? 이내 불쌍한 앨리스는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서글펐으니까요. 하지만 잠시 후 멀리서 작은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앨리스는 애타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쥐가 마음을 바꿔 돌아와 이야기를 맞춰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지요. 그는 흰 토끼였습니다. 다시 천천히 뛰어오고 있었는데 뭔가를 잃어버린 듯 불안하게 주위를 살피면서 가고 있었죠. 앨리스는 토끼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공작 부인, 공작 부인, 아이고 내 귀여운 발들아, 아이고 내 털이랑 수염아. 족제비는 영락없이 족제비인 것처럼 그분이 날 죽이려고 할 거야. 대체 어디다 떨어뜨린 거지? 어딨을까? 앨리스는 토끼가 부채와 흰 아기 염소 가죽 장갑을 찾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그것들을 찾아주려고 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어요. 연못에서 헤엄친 이후 모든 것이 바뀐 듯했고 유리 테이블과 작은 문이 있던 커다란 홀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토끼는 뭔가를 찾고 있는 앨리스를 발견하더니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니, 메리앤, 여기서 뭘 꾸물거리고 있는 거야. 당장 집으로 뛰어가서 장갑이랑 부채를 가져와. 어서, 빨리. 앨리스는 너무 놀라 토끼가 지시한 방향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토끼가 착각했다는 것을 설명할 겨를도 없이 말이죠. 날 자기 하녀로 착각했나 봐. 앨리스는 달리면서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얼마나 놀랄까. 그래도 일단 부채랑 장갑을 가져다 주는 게 좋겠지. 만약 찾을 수만 있다면 말이야. 이렇게 중얼거리며 달리던 앨리스는 깔끔한 작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에는 W, 레벗이라고 새겨진 반짝이는 황동 명패가 달려 있었죠. 앨리스는 노크도 없이 안으로 들어가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진짜 메리앤과 마주쳐서 부채와 장갑을 찾기도 전에 집에서 쫓겨날까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토끼의 심부름을 하다니 정말 기묘한 일이야. 앨리스는 혼잣말했습니다. 다음번엔 다이나가 날 심부름 보낼지도 모르겠네. 그러고는 일어날 법한 일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앨리스 아가씨, 이리 와서 산책할 준비를 해라. 곧 갈게요. 유모. 하지만 생쥐가 도망가지 않도록 감시해야 해요. 그런데 말이야. 앨리스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이나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다니면 아무도 집안에 못 있게 할 거야. 그 사이 앨리스는 창문 옆에 테이블이 놓인 단정한 작은 방으로 들어섰고 그 테이블 위에는 앨리스가 바라던 대로 부채 하나와 작고 하얀 아기 염소 가죽 장갑 두세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부채와 장갑 한 켤레를 들고 막 방을 나서려는데 거울 옆에 놓인 작은 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드링크 미달 마셔요 라고 쓰인 라벨은 없었지만 그래도 앨리스는 마개를 열어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내가 뭔가 먹거나 마실 때마다 분명히 재미있는 일이 생겼으니까. 앨리스는 혼잣말했습니다. 이 병이 뭘 할지 한번 보자. 다시 몸이 커지게 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이렇게 작고 앙증맞은 모습으로는 살기 너무 지겨워. 정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몸이 커졌죠. 병에 든 액체를 반도 마시지 않았는데
벌써 머리가 천장에 닿아 목이 부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몸을 숙여야만 했습니다. 앨리스는 황급히 병을 내려놓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더는 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대로는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 좀 덜 마실 걸 그랬어. 하지만 그렇게 바라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라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한 분도 채 되지 않아 무릎을 꿇을 공간마저 없어지자 그녀는 한쪽 팔꿈치는 문에 기댄 채 다른 팔을 머리 주위로 감싸고 바닥에 엎드리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몸은 계속 자랐고 마지막 수단으로 한쪽 팔은 창문 밖으로 내밀고 다른 한쪽 발은 굴뚝 위로 뻗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더는 어쩔 수 없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다행히 앨리스에게는 작은 마법병의 효과가 모두 나타났는지 더 이상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몸은 너무 불편했고 방 밖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 보이자 그녀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집이 훨씬 좋았지. 불쌍한 앨리스는 생각했습니다. 몸이 늘었다 줄었다 하지 않고 생쥐나 토끼에게 이리저리 지시받지 않아도 되는 곳 말이야. 아예 토끼굴로 내려오지 말 걸 그랬나 봐. 하지만 그런데도 이상하게 흥미롭단 말이지. 이런 삶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옛날 이야기를 읽을 때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그 이야기 한가운데 있다니 나에 대한 책이 쓰여야 할 텐데 내가 잘하면 꼭 그런 책을 쓸 거야. 하지만 난 지금 이미 다 자랐는걸. 그녀는 슬픈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적어도 여기선 더 이상 자랄 공간이 없어. 하지만 그러면 앨리스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보다 더 늙을 수 없을까? 한편으로는 편안하겠지. 절대 할머니가 되지 않을 테니. 하지만 언제까지나 배워야 할 겉투성이일 테고. 그건 정말 싫은데. 오, 바보 같은 앨리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답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공부를 한다는 거야? 내 몸 하나도 겨우 들어가는데 학습서는 들어올 공간도 없어. 그녀는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혼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메리앤.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당장 내 장갑을 가져와. 그러자 계단을 오르는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앨리스는 토끼가 자신을 찾으러 오는 것을 알았고 그만 토끼보다 1000배는 커졌다는 사실, 그리고 토끼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완전히 잊은 채 집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몸을 떨었습니다. 얼마 후 토끼가 문 앞에 와서 문을 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구조였고 앨리스의 팔꿈치가 문에 찰싹 붙어 있었던 터라 그 시도는 허사가 되고 말았죠. 앨리스는 토끼가 혼잣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돌아서 창문으로 들어가야겠군. 어림없지. 앨리스는 생각했습니다. 토끼가 창문 바로 아래로 도착한 것 같다고 짐작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쑥 손을 뻗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지만 짧은 비명 소리와 함께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유리 깨지는 쟁그랑 소리가 들렸습니다. 앨리스는 아마도 토끼가 오이밭 울타리 같은 곳으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토끼의 목소리였죠. 펫, 너 어디야? 그리고 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요. 어르신, 사과를 캐고 있었어요. 사과를 캐긴 뭘 캐. 토끼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리 와. 나 좀 여기서 빼내줘. 유리 깨지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자, 이제 말해봐, 펫. 창문에 저건 뭐야? 틀림없이 팔입니다요. 어르신. 그는 암을 아름처럼 발음했습니다. 팔이라니? 이 얼간이? 저렇게 큰 팔을 본 적이 있어. 아니, 창문을 통째로 막고 있잖아. 그럼요, 어르신. 그래도 팔은 팔입니다요. 어쨌든 저건 거기 있을 물건이 아니야. 가서 저것 좀 치워버려.
그 후로 한동안 긴 침묵이 흘렀고 앨리스는 이따금 속삭이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조만인 것 같아요. 어르신, 도무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겁쟁이야. 마침내 앨리스는 다시 손을 뻗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의 짧은 비명 소리와 함께 더 많은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이밭 울타리가 대체 몇 개나 있는 거야. 앨리스는 생각했습니다. 다음엔 뭘 하려나? 나를 창문 밖으로 끌어내는 거라면 제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다고. 그녀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작은 수레바퀴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앨리스는 이런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다리는 어디 있어? 아니, 난 하나만 가져오면 된다고 했잖아. 빌이 다른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 빌, 이리 가지고 왕 이놈아. 자, 이걸 이쪽 구석에 대봐 하니. 일단 먼저 서로 묶어. 아직 반도 못 미쳐 아이고 이만하면 됐어.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이봐. 빌. 이 밧줄 잡아. 지붕이 버틸까? 저 느슨한 기왓장 조심해. 오 떨어진다. 머리 조심해라. 요란한 굉음. 자. 누가 그랬어? 아마 빌일 거야. 누가 굴뚝으로 내려갈 거야. 싫어, 난 안 가. 내가 해. 나도 안 해. 빌이 내려갈 거야 해봐. 빌. 주인인 어보고 굴뚝으로 내려가래. 오, 빌이 굴뚝으로 내려가야 하는구나. 앨리스는 혼잣말했습니다. 쟤들은 뭐든지 빌한테 시키는군. 난 돈을 많이 줘도 빌의 자리엔 안 갈 거야. 이 벽난로가 좁은 건 맞지만 내가 발길질을 조금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앨리스는 자기 발을 굴뚝 깊숙이 최대한 집어넣고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작은 동물이 어떤 종류의 동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바로 위 굴뚝 안에서 극적이고 기어다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혼잣말로 이게 빌이겠지라고 말하며 한번 강하게 발길질을 한 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린 것은 빌이 날아간다 라는 합창 소리였습니다. 그러자 토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울타리 옆에 있는 너 잡아.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또다시 혼란스러운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고개 들어 브랜디 좀 조목 막히게 하지 마 어땠어. 어르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다 말해줘. 마지막으로 가늘고 힘없는 칙칙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빌이구나 앨리스는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하니. 고마워요.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정신이 없어서 다 말해줄 수가 없네요. 제가 아는 건 갑자기 깜짝 상자 인형처럼 튀어나온 뭔가가 저를 때렸고 전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는 것뿐이에요. 그럼 그렇지, 이 친구야. 다른 사람들이 맞장 붙였습니다. 집을 불태워버려야겠군. 토끼의 목소리가 들렸고 앨리스는 최대한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다이나를 풀어놓을 줄 알아. 순식간에 죽은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앨리스는 혼잣말했습니다. 다음에 뭘 하려나? 조금이라도 머리가 있다면 지붕을 뜯어낼 텐데. 2분 정도 지나자 다시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앨리스는 토끼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술에 한가득이면 우선 되겠어. 대체 뭘 술에 한가득 채운다는 거지? 앨리스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의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자갈대가 후두둑 소리를 내며 창문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몇 개는 앨리스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걸 그냥 둘 수는 없지. 앨리스는 혼잣말하며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러자 또다시 죽은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앨리스는 놀랍게도 그 자갈들이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모두 작은 케이크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머리를 스쳤죠. 이 케이크 중 하나를 먹으면 분명히 애 몸 크기에 변화가 생길 거야. 게다가 더 커지지는 않을 테니 작아질 게 틀림없겠지. 그래서 앨리스는 케이크 하나를 삼켰고 즉시 몸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문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아지자마자 그녀는 서둘러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밖에는 꽤 많은 수의 작은 동물들과 새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작은 도마뱀 빌은 가운데에 서 있었는데 두 기니피그가 비를 부축하고 병에 든 무언가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앨리스가 나타나자마자 그들은 모두 앨리스에게 달려들었지만 앨리스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고 이내 울창한 숲속에서 안전한 곳을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앨리스는 숲속을 거닐며 혼잣말했습니다.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는 길을 찾는 거지. 이게 최선의 계획일 거야.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 훌륭한 계획이었고 깔끔하고 단순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유일한 어려움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죠. 앨리스가 나무들 사이를 불안하게 살피는 동안 머리 위에서 작고 날카로운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화들짝 놀라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커다란 강아지 한 마리가 커다란 둥근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가늘게 앞발을 뻗어 앨리스를 만지려고 했습니다. 불쌍한 아기야. 앨리스는 달래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며 열심히 휘파람을 불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배가 고파 자신을 먹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달래는 내내 몹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뭘 하는지도 거의 모른 채 앨리스는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 강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강아지는 기쁨에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애 발로 동시에 공중으로 껑충 뛰어올랐고 나뭇가지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신용을 했습니다. 앨리스는 밟히지 않으려고 큰 엉겅퀴 뒤로 몸을 숨겼고 그녀가 반대편에 나타나는 순간 강아지는 또다시 나뭇가지로 달려들다가 서두르느라 대굴대굴 넘어졌습니다. 앨리스는 이 상황이 마치 짐수레를 끄는 말과 장난을 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라도 발에 짓밟힐지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엉겅퀴 주위를 빙빙 돌며 달렸습니다. 그러자 강아지는 나뭇가지로 짧게 돌진하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매번 조금 앞으로 나아갔다가 멀리 뒤로 물러나기를 반복하면 내내 쉰 목소리로 지저댔습니다. 마침내 강아지는 멀찍이 앉아 혀를 빼물고 헐떡이며 커다란 눈을 반쯤 감았습니다. 이때가 탈출할 좋은 기회라고 앨리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곧장 달리기 시작했고 완전히 지쳐 숨이 찰 때까지 그리고 강아지의 짖는 소리가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들릴 때까지 달렸습니다. 그런데도 참 귀여운 아기 강아지였는데 앨리스는 미나리 아제비에 기대어 쉬면서 잎사귀 하나로 부채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적당한 크기였다면 재주를 가르쳐 주고 싶었을 텐데 아이고 다시 커져야 한다는 걸 깜빡할 뻔했잖아. 보자. 어떻게 해야 할까? 뭔가를 먹거나 마셔야 할 텐데.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뭘 먹거나 마시느냐 하는 거지. 정말이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무엇이었습니다. 앨리스는 주위의 꽃과 풀잎들을 모두 살펴보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먹거나 마시기에 적당해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자기 키만한 커다란 버섯이 자라고 있었는데 버섯 아래를 살펴보고 양옆을 살펴보고 뒤편까지 살펴본 뒤 앨리스는 버섯 꼭대기에는 뭐가 있을지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발끝으로 까치발을 딛고 몸을 쭉 뻗어 버섯 가장자리 너머로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눈은 이내 커다란 푸른 애벌레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애벌레는 팔짱을 낀 채 버섯 꼭대기에 앉아서 기다란 물담배를 조용히 피우고 있었는데 앨리스나 다른 어떤 것에도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애벌레와 앨리스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애벌레가 입에서 물담배를 떼어내더니 나른하고 졸린 목소리로 앨리스에게 물었습니다. 넌 누구냐? 대화의 시작치고는 영 탐탁지 않은 물음이었습니다. 앨리스는 약간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아저씨, 적어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저는 누구였는지 알지만 그때 이후로 여러 번 변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애벌레가 살살맞게 말했습니다. 설명해봐. 죄송하지만 저도 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저씨.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지금의 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보기엔 그렇단 말 안 보이는데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앨리스는 아주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자신부터 이해할 수가 없으니 말이에요. 하루에도 여러 번이나 몸집이 바뀌는 건 정말 혼란스러운 일인걸요. 아니다. 애벌레가 짧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아저씨는 그렇게 못 느껴보셨을 수도 있죠.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번데기가 되고 아저씨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비가 되면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전혀. 애벌레가 답했습니다. 아저씨는 저와는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정말 이상할 것 같아요. 너 말인가? 애벌레가 경멸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넌 누구냐? 결국 대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애벌레가 매번 그렇게 툭툭 짧게 말하는 것이 앨리스는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아주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아저씨가 누구신지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애벌레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알쏭달쏭한 질문이었습니다. 앨리스는 딱히 좋은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고 애벌레는 썩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닌 듯 했기에 앨리스는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돌아와. 애벌레가 그녀의 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다. 분명 듣기 좋은 소리였습니다. 앨리스는 몸을 돌려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질 좀 죽여.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앨리스는 간신히 화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앨리스는 어차피 할 일도 없었으니 그냥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애벌레가 들을 만한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졌지요. 몇 분 동안 애벌레는 아무 말 없이 물담배만 계속 피웠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팔짱을 풀고 다시 입에서 물담배를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로군. 맞느냐?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저씨,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전처럼 뭔가 제대로 기억도 안 나고 10번도 채 안 되는 사이에 키가 똑같지가 않으니 말이에요. 뭘 기억 못한다는 거냐? 애벌레가 물었습니다. 제가 부지런한 작은 꿀벌은 어떻게 를 퍼보려 했는데 전혀 다르게 나왔어요. 앨리스는 아주 울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윌리엄 아버지, 이제 늙으셨군요를 따라 해봐라.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앨리스는 두 손을 모으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아버지, 늙으셨군요. 저문이가 말했죠. 머리는 온통 새하얗게 변했고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물구나무를 서시다니요. 그 나이에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젊었을 적엔 윌리엄 아버지가 아들에게 답했죠. 머리를 다칠까봐 걱정했단다. 하지만 이제 머릿속이 텅 비었다는 걸 확실히 알아서 말이야. 왜? 그래서 계속 물구나무를 선단다. 아버지는 늙으셨죠. 저문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몸집도 보통이 아니게 불어나셨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문턱에서 뒤공중제비를 도시니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요. 젊었을 적엔 현자가 흰 머리칼을 흔들며 말했죠. 이 연고 덕분에 온몸의 관절이 아주 유연했단다. 한 통에 단 1실링인데 자네에게 2통쯤 팔아볼까? 아버지는 늙으셨고 저문이가 말했죠. 수액덩이보다 질긴 것은 드시기 힘든 약한 턱을 가지셨는데도요. 그런데도 거의 한 마리를 뼈와 부리까지 깨끗이 비우셨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내셨나요? 젊었을 적엔 아버지가 말했죠.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단다. 그리고 아내와 모든 일에 대해 끝없이 따져 물었지. 그때 생긴 턱 근육의 힘은 말이야.
내 남은 생애 동안 사라지지 않았단다. 아버지는 늙으셨죠. 저문이가 말했죠. 누구라도 쉽사리 믿지 못할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눈이 한결같이 침착하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코끝으로 장어를 균형 잡으셨으니 도대체 무엇이 아버지를 그리도 영리하게 만들었나요? 세 가지 질문에 답해줬으면 됐지. 더는 안 들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잘난 척하지 마라. 내가 종일 그런 허튼 소리나 듣고 있을 줄 알았더냐. 당장 꺼지지 않으면 당장 걷어차서 계단 아래로 떨어뜨려 버릴 테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요.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정확히는 아니었어요. 앨리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몇몇 단어가 바뀌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어. 애벌레가 단호하게 말했고 몇 분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애벌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크기가 되고 싶으냐? 애벌레가 물었습니다. 아, 저는 크기에 딱히 연연하지는 않아요. 앨리스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자주 바뀌는 건 싫으니까요. 나는 모르겠는데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앨리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까지 반박당해 본 적은 없었기에 슬슬 화가 치미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만족하느냐? 애벌레가 물었습니다. 아저씨께서 괜찮으시다면 좀 더 커지고 싶은데요.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새치키는 정말 너무 초라한 키인걸요. 그거 참 아주 좋은 키인데요. 애벌레는 화를 내며 말과 함께 몸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자기 키가 정확히 세 치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익숙하지 않은걸요. 가엾은 앨리스가 애처로운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 동물들이 너무 쉽게 화내지 않으면 좋으련만 하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다. 애벌레가 말하고는 물담배를 입에 물고 다시 연기를 뿜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앨리스가 애벌레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1분이나 2분쯤 지나 애벌레는 물담배를 입에서 떼고는 한두 번 하품을 하고 몸을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버섯에서 내려와 풀 속으로 기어가면서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한쪽은 키를 자라게 할 테고 다른 한쪽은 키를 작게 할 거야. 한쪽이 뭐의 한쪽이라는 거지? 다른 쪽이 뭐의 다른 쪽이라는 거야.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버섯 말이다. 애벌레가 마치 앨리스가 소리 내어 물은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앨리스는 버섯의 양쪽을 구별하려고 한동안 곰곰이 버섯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둥근 모양이라 어떤 쪽이 어느 쪽인지 알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팔을 버섯에 닿는 데까지 최대한 뻗어 양손으로 가장자리 한 조각씩을 뜯어냈습니다. 이제 어느 쪽이 어느 쪽이지? 그녀는 혼잣말을 하고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려고 오른손에 든 조각을 조금 갉아먹었습니다. 다음 순간 턱 아래에 무시무시한 타격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발에 턱이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앨리스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상당히 겁이 났지만 몸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른 쪽 조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턱이 발에 너무 바싹 붙어 있어서 입을 벌릴 틈도 거의 없었지만 결국 해냈고 왼손에 든 조각을 한 입 삼켰습니다. 휴, 이제 드디어 머리가 자유롭구나. 앨리스는 기뻐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 기쁨은 한순간에 당혹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깨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고개를 숙여보니 보이는 것이라곤 길고 긴 목뿐이었습니다. 그 목은 저 멀리 아래 깔린 푸른 나뭇잎 바다 위로 마치 줄기처럼 솟아오른 듯 보였습니다. 도대체 저 초록색은 뭐지?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어깨는 어디로 간 거야? 오, 불쌍한 내 손들. 왜 너희를 볼 수 없는 걸까? 그녀는 말하면서 손을 이리저리 움직여 봤지만 멀리 있는 푸른 나뭇잎들이 살짝 흔들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결과도 없었습니다. 손을 머리 위로 올릴 방법이 없어 보이자 앨리스는 머리를 손 있는 곳으로 내려가게 하려 애썼습니다.
놀랍게도 목이 뱀처럼 어떤 방향으로든 쉽게 휘어지는 것을 발견하고는 기뻐했습니다. 막 그것을 우아한 지그재그 모양으로 구부려 내리는데 성공하여 자신이 헤매고 다니던 나무들의 꼭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나뭇잎들 속으로 뛰어들려던 찰나 날카로운 쉬익 소리에 서둘러 몸을 뒤로 뺐습니다. 커다란 비둘기 한 마리가 그녀의 얼굴로 날아와 격렬하게 날개로 그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뱀이다. 비둘기가 소리쳤습니다. 전 뱀이 아니에요. 앨리스는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좀 내버려 두세요. 뱀이라니까. 비둘기는 다시 반복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가라앉은 목소리였고 흐느끼는 듯 덧붙였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도통 말을 듣지 않는군.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도통 모르겠는데요.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나는 나무 뿌리 밑도 뒤져보고 둔덕도 뒤져보고 울타리 속도 뒤져봤다고. 비둘기는 앨리스의 말은 들은 채도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뱀들이란 만족할 줄을 모른단 말이지. 앨리스는 갈수록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비둘기가 말을 끝낼 때까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을 품는 것도 충분히 힘든 일인데 비둘기가 말했습니다. 밤낮으로 뱀들을 경계해야 한다니 대체 2, 3주 동안 잠 한숨 제대로 못 잤단 말이야. 귀찮게 해드려 정말 죄송해요. 앨리스는 그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막 이 숲에서 가장 높은 나무에 자리를 잡았는데 비둘기는 목청을 높여 꽥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드디어 녀석들에게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하늘에서 꿈틀거리며 기어 내려와야만 하더니 뱀 같으니라고. 하지만 전 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전전. 글쎄, 넌 도대체 뭐냐? 비둘기가 말했습니다. 네가 뭔가 지어내려 애쓰는 게 다 보인다. 저는 어린 소녀예요. 앨리스는 그날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변화들을 떠올리며 다소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어낼 이야기도 참 그럴듯하군. 비둘기는 깊은 경멸의 어조로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어린 소녀들을 많이 보았지만 저런 목을 가진 아이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니야, 아니야. 넌 뱀이야. 그걸 부정해봤자 소용없어. 다음에는 달걀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다고 말할 참이겠지. 달걀은 맛본 적 있어요. 물론이죠. 아주 솔직한 아이였던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녀들도 뱀 못지않게 달걀을 먹는 거요. 아시죠? 난 못 믿어. 비둘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그럼 개들도 뱀의 한 종류일 뿐이군.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야. 앨리스에게는 너무도 새로운 생각이라 그녀는 한두 분간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이는 비둘기에게 말을 덧붙일 기회를 주었죠. 네가 달걀을 찾는다는 건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네가 어린 소녀든 뱀이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저한테는 무척 중요해요. 앨리스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전 달걀을 찾고 있지 않아요. 설령 찾는다 해도 아저씨 달걀은 필요 없어요. 전 날 것은 싫어하거든요. 글쎄, 그럼 꺼져 버려. 비둘기는 다시 둥지로 돌아가면서 시무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앨리스는 가능한 한 몸을 웅크려 나무들 사이로 내려갔지만 목이 계속 가지에 엉켜 이따금 멈춰서서 불고해야 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여전히 손에 버섯 조각들을 쥐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하여 한 번은 한쪽을 갉아먹고 한 번은 다른 쪽을 갉아먹으면서 때로는 키가 커지고 때로는 작아지기를 반복하다 마침내 평소 키로 돌아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제대로 된 크기와 가까워진 것이 너무나 오랜만이라 처음엔 꽤나 이상했지만 몇 분 안에 익숙해졌고 평소처럼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내 계획의 절반은 이제 됐어. 이 모든 변화들은 정말 혼란스러워. 다음 순간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 도통 알 수가 없으니 하지만 내 원래 크기로 돌아왔으니 됐어. 다음 할 일은 저 아름다운 정원에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가 이렇게 말할 때 갑자기 작은 집 하나가 있는 탁 트인 공간에 다다랐습니다. 집의 높이는 약 4피트 정도였습니다. 누가 살고 있든 앨리스는 생각했습니다. 이 크기로 가면 안 되겠는걸. 저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 테니까. 그래서 그녀는 다시 오른쪽에 든 조각을 갉아먹기 시작했고 키가 9인치까지 줄어들고 나서야 감히 그 집 가까이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집을 보며 1, 2분가량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때 숲에서 제복을 차려입은 하인 하나가 느닷없이 뛰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앨리스는 제복을 입었으니 하인이라 생각했지만 얼굴만 봐서는 물고기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정도였답니다. 하인은 주먹으로 문을 요란하게 두드렸죠. 그러자 둥근 얼굴에 개구리처럼 커다란 눈을 가진 또 다른 제복 하인이 문을 열어주었고요. 앨리스가 가만히 보니 두 하인 모두 머리 전체에 밀가루라도 뿌린 듯 하얗고 곱슬거리는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참을 수 없을 만큼 호기심이 동했습니다. 그래서 숲 밖으로 살금살금 기어 나와 엿듣기 시작했어요. 물고기 얼굴의 하인은 먼저 자기 몸짓만 한 커다란 편지를 옆구리에서 불쑥 꺼내더니 이를 다른 하인에게 건네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작 부인계 여왕 폐하의 크로켓 경기 초대장이요. 그러자 개구리 얼굴의 하인도 같은 엄숙한 목소리로 단어의 순서만 살짝 바꾸어 되뇌었습니다. 여왕 폐하로부터 공작 부인을 위한 크로켓 경기 초대장이요. 그리고는 둘이 함께 깊이 허리를 숙였는데 그만 곱슬머리가 서로 뒤엉키는 바람에 우스꽝스러운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앨리스는 이 모습이 너무 웃겨서 소리가 들릴까봐 얼른 숲속으로 다시 숨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잠시 후 앨리스가 다시 살짝 내다보니 물고기 얼굴 하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개구리 하인만 문 옆 당바닥에 멍하니 앉아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조심스레 문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려봤자 아무 소용없소. 하인이 말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소. 첫째, 나 역시 그대와 같은 문 밖에 있으니 말이오. 둘째, 안에서 너무 소란스러워서 그대 목소리를 도저히 들을 수 없을 거요. 과연 안에서는 끊임없이 으르렁거리고 재채기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접시나 주전자가 산산조각이라도 나는 듯 쿵쿵하는 요란한 소리가 간간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요? 앨리스가 물었습니다. 하인은 앨리스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우리 사이에 문이 놓여 있다면 그대가 문을 두드리는 게 말이 될 수도 있소. 예를 들어 그대가 안에 있다면 그대가 문을 두드려선 내가 그대를 내보내 줄 수도 있지 않겠소. 그는 말을 하는 내내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앨리스는 그 태도가 참으로 예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 그의 눈은 거의 머리 꼭대기에 붙어 있는 걸. 앨리스는 혼잣말했어요. 그래도 적어도 질문에는 답해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들어가야 하죠? 앨리스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 물었습니다. 나는 여기 앉아 있을 거요. 하인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내일까지는 바로 그때 집 문이 덜컥 열리더니 커다란 접시 하나가 하인의 머리를 향해 쏜살같이 날아나왔어요. 접시는 그의 코를 스치듯 지나 뒤편의 나무 중 하나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레까지도 말이지. 하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금 전과 똑같은 말투로 말을 이었어요. 어떻게 들어가야 하냐고요. 앨리스가 더 크게 목소리를 높여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가 정말 들어가야 하는 것이냐? 하인이 되물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 아니겠소.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앨리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끔찍해. 앨리스는 혼잣말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저렇게 말대꾸나 하고 논쟁만 하다니. 이러다간 미쳐버릴 것 같아.
하이는 앨리스의 말을 자신의 말을 변형하여 되풀이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앉아 있을 거요. 그가 말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며칠이고 또 며칠이고 말이지.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앨리스가 물었습니다. 맘대로 하시오. 하이는 그리 말하고는 이내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 저 사람과는 말이 안 통하겠어. 앨리스는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완전히 멍청이잖아. 리고는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은 곧바로 커다란 부엌으로 이어졌는데 사방이 온통 후추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부엌 한가운데에는 공작 부인이 산발이 의자에 앉아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고 있었고 요리사는 불 위에 몸을 숙이고 커다란 솥을 휘젓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수프가 가득 담긴 듯 했습니다. 그 부엌에서 재채기를 하지 않는 것은 요리사와 화덕가에 앉아 귀에 걸릴 듯 씩 웃고 있는 커다란 고양이뿐이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앨리스는 자기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이 이의 바른 행동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조금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왜 저 고양이는 저렇게 웃고 있는 건가요? 채셔 고양이니까 그렇지. 공작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웃는 거야, 돼지. 공작 부인은 마지막 말을 어찌나 갑작스럽고 거칠게 내뱉었던지 앨리스는 깜짝 놀라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음 순간 그 말이 자기가 아닌 아기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용기를 내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채셔 고양이가 항상 그렇게 웃는 줄 몰랐어요. 아니, 사실 고양이가 웃을 수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전부 다 할 수 있지. 공작 부인이 말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 저는 그렇게 하는 고양이는 한 마리도 본 적이 없는데요. 앨리스는 대화에 끼어든 것이 무척 기분 좋다는 듯 아주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는 게 별로 없군. 그게 사실이야. 공작 부인이 응수했습니다. 앨리스는 그 말의 어조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화제를 거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어떤 말을 할지 고민하는 동안 요리사는 불에서 수프 솥을 내려놓더니 손에 닿는 모든 것을 공작 부인과 아기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날아간 것은 부지깽이였고 이어서 온 냄비와 접시들이 빗발치듯 쏟아져 내렸어요. 공작 부인은 물건들이 자신에게 맞아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아기는 이미 너무나도 울어대고 있었기에 저 타격들이 아프게 느껴지는지 아닌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 조심하세요. 뭘 하시는 거예요? 앨리스는 공포에 질려 팔짝팔짝 뛰며 외쳤습니다. 저런 귀한 코가 유난히 커다란 냄비 하나가 코 옆을 스쳐 지나가며 자칫하면 코를 날려버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제 일에나 신경 쓴다면 공작 부인이 목쉰 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갈걸요.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앨리스는 자기 지식을 뽐낼 기회가 생긴 것이 무척 기뻐서 말했습니다. 밤낮이 바뀌어버릴 일을 생각해보세요. 지구는 자전축을 따라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 걸리잖아요. 도끼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공작 부인이 불쑥 기어들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의 목을 쳐버려. 앨리스는 요리사가 그 말을 알아들을지 궁금하여 다소 불안한 시선으로 요리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요리사는 열심히 수프를 젓고 있을 뿐 전혀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24시간인 것 같아요. 아니면 12시간인가요? 저는 귀찮게 하지 마. 공작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숫자라면 질색이야. 그러고는 다시 아기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한 소절이 끝날 때마다 아기를 거칠게 흔들어댔습니다. 내 어린아이에게 거칠게 말하고 재채기하거든 당장 때려주렴. 그저 엄마 마음 골탕 먹이려 그러는 것. 널 놀리는 재미를 알아서이니? 부엌에서 후추 냄새로 인해 재채기를 하게 된 앨리스와 공작 부인, 그리고 정신없는 부엌입니다.
이후의 모험은 어떻게 될까요? 뒷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